실질적인 피해 계층에 대해 직접적인 지원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지연입니다. 공적 마스크 판매가 시작된 후로 판매처마다 입고 시간이 달라서 마스크 찾아서 여러 곳 헤맨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제는 이런 수고를 덜 하실 것 같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마스크 앱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이 앱을 통해서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는 곳과 판매량 정보를 알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매일 아침 9시부터 9시 50분까지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3월 10일 오후 4시 기준으로 총 7,513명의 확진자와 5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자, 먼저 오늘도 서울 상황실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서 지난밤 주요 내용과 현재까지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상황실 나가 있는 공혜림 기자 연결해보죠. 공혜림 기자.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재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현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집계된 현재 국내 확진자 수는 7,513명으로 전날보다 131명이 증가했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대로 떨어진 건 2주 만입니다. 신규 확진자 131명 가운데 102명은 대구와 경북에서 나왔습니다. 국내에서 확인된 사망자 수는 최소 54명입니다. 전체 치명률은 0.7%, 80세 이상에서는 6.8%로 높아졌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완치해 격리에서 해제된 사람은 최소 247명으로 전날보다 81명이 늘었습니다. 네, 지금 서울 상황은 좀 어떤가요? 우선 공식 집계를 보면 서울의 확진자 수는 156명입니다. 서울의 25개 자치구 전역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건데요. 송파구와 강남구, 은평구 각각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종로구와 동대문구 각각 11명, 노원구 10명 순입니다. 자치구 차원에서 파악된 추가 확진자는 은평구 2명, 양천구 4명 등으로 모두 합치면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특히 구로구의 한 콜센터 업체에서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지금 상황 어떤지요? 서울시의 공식 집계로는 오늘 0시 기준 구로구의 콜센터 업체와 관련된 확진자 수는 모두 90명입니다. 서울에 사는 62명, 인천에 사는 13명, 경기도에 사는 15명인데요. 밤사이 추가 확진자는 잇따랐습니다. 서울 양천구에서 4명의 콜센터 관련 확진자가 더 나왔습니다. 40살 콜센터 직원, 기존에 확진 판정을 받았던 또 다른 콜센터 직원들의 부모와 친언니입니다. 관악구에서는 39살 콜센터 직원과 기존 확진자 직원들의 가족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마포구에서도 콜센터 직원 4명이, 동작구와 영등포구에서도 각각 3명, 4명이 발생했습니다. 인천에서도 접촉자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존에 확진된 콜센터 직원과 2차 접촉자인 계양구에 사는 44살 여성입니다. 검사가 계속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면 확진자는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대응책을 내놨다고요? 네, 우선 정부는 콜센터 업체 같은 밀집 사업장에 대한 감염병 대응 지침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역학조사관,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모바일 단체 대화방을 통해 수도권의 민간 콜센터 현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콜센터 직원과 신천지 신도 명단을 대조한 결과 콜센터에 2명의 교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아직 음성이기는 하지만 그 연관성을 추적할 계획입니다. 인천시도 현재 파악된 지역 내 18개 콜센터 소독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중소규모의 업체들은 정부에서 얘기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기가 힘들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장이 지킬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재택근무인데요. 구로구 콜센터 업체의 경우 전화 응대라는 일의 특성상 재택근무를 이어가기가 어려웠다는 입장입니다. 정말 그러한 상황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렇다면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어떠한 추가 조치가 있어야 했는지는 주목할 점이기도 합니다. 또 최초의 확진자가 근무의 일상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반적으로 잘 지켰다고 진술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감염 경로가 무엇인지도 추적할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TBS 공일임입니다. 네, 공혜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현황과 서울시의 대응책까지 들어봤는데요. 서울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TBS 보도본부의 김승환 기자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울을 포함해서 지금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 현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구로구 콜센터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뒤에 이틀 동안 수십 명의 확진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조금 전에 90명이 확진됐다고 전달됐는데요. 예. 아직 콜센터 직원들의 검사가 다 끝난 것도 아니고 해당 건물의 특성상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해당 콜센터가 있던 곳은 19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대거 나온 콜센터는 이 중에 11층에 입주해 있었는데요. 당시 일하던 직원은 모두 207명입니다. 지금까지 확진자는 이 207명과 그 가족을 검사하는 중에 확인이 된 겁니다. 예. 그런데 이 빌딩엔 콜센터 업체가 3곳 더 있었습니다. 7층부터 9층에 입주해 있는데 새 업체의 직원이 모두 550명에 이릅니다. 또 13층부터 19층까지는 오피스텔인데요. 한 층에 20호씩 모두 140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5층과 10층에는 다른 상업시설들이 있고 또 6층은 선거 사무실이 있는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오갈 수 있는 환경인 겁니다. 그렇죠. 네, 우려가 가장 높은 거는 이제 예식장입니다. 맨 아래 1층부터 4층까지는 예식장이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네. 콜센터에서 첫 확진자가 나오기 전날에도 결혼식이 3건 진행됐습니다. 네. 결혼식에는 수백 명이 오가죠. 확진자들과 오가면서 접촉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특히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을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수많은 사람이 어디에서 어떻게 접촉했는지 파악하는 게 최대 과제인데 방역 당국은 CCTV 확인을 통해서 이제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외부인이 있다면 검사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을 보니까 그 같은 건물에 뭐 다른 콜센터 업체라던가 뭐 예식장, 1층에는 카페도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상업시설도 많고 분명히 유동인구도 많았을 것인데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이 구로구 집단 감염 사태를 놓고 제2의 신천지와 같은 사례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선 우선 방역을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할 테죠. 그런데 벌써 곳곳에서 방역 구멍이 포착된다고요? 네, 아까 전에 말했지만 그 콜센터 업무의 특성상 재택근무가 불가능 상황이었죠. 네. 그런데 이제 전화를 계속 받아야 되니까 그 콜센터 직원들이 일하면서 마스크도 끼지 않고 대부분 일을 한 것으로 확인이 네. 됐습니다. 지금 감염 예방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잘 끼지 않는 분위기이긴 하죠. 이렇게 답답하다 네네. 보니까. 여기에 확진자가 나온 것은 철저히 통제하고 또 감염 우려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또 감염 우려가 있는 사람끼리도 접촉을 최대한 적게 하도록 이렇게 관리가 돼야 되는데 네. 미흡한 부분이 확인됐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집단 감염이 일어난 구로구 건물을 직접 한번 다녀왔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64명이 발생한 콜센터 업체가 있는 서울 구로동의 한 빌딩입니다. 지상 19층은 사무실과 오피스텔로, 지하 6층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단으로 확진자가 나오면서 서울시와 구로구가 건물을 폐쇄했습니다. 출입 통제가 제대로 되는지 폐쇄된 건물을 찾아가 봤습니다. 정문은 굳게 닫혔지만 건물 뒷문으로는 누구나 출입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로 가는지 오피스텔 주민인지 확인하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올 수도 없고 밑에는 그 닫혀있어서 못 들어가니까 오피스텔만 올라가는 걸로 알아요. 허술한 출입 관리에 오피스텔 주민들의 불안은 커집니다. 안에 제대로 이제 방역 조치가 안 이루어졌으면 이제 추가 확진자가 안에서 또 발생할 수 있는데 이제 완전 폐쇄가 안 이루어졌습니다. 건물 인근의 선별 진료소는 어떨까?
콜센터 직원과 다른 사무실의 직원, 오피스텔 주민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확진 가능성이 큰 콜센터 직원들과 접촉을 최소화해야 하지만 기본적인 방역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받았어요. 왔는데 받으려는데 콜센터 있는데 받으려고 그래서 여기서 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나눠서 분리해서 검사 안 하냐고요. 구로구가 뒤늦게 콜센터 직원과 주민들을 분리하려 했지만 접촉한 뒤였습니다. 구로구 관계자는 선별진료소에 있던 콜센터 직원은 확진자가 나온 층이 아닌 다른 층에 근무해 감염 우려가 적다는 입장입니다. 같은 회사가 전체적인 콜센터가 4개 층이 있는데 각각의 층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서로에 대한 그거는 없다라는 거죠. 공식 결과까지는 아니. 방역당국이 밀집 사업장 감염병 관련 지침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지만 코로나19 발생 현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시급해 보입니다. TBS 공혜림입니다. 네, 지금 보신 거 이외에도 자가격리 대상자인데 밖으로 외출하는 경우도 속속 보이고 있고요. 네. 또 감염 우려가 높은 사람이 그 사실을 숨기고 회사에 출근하고 있다는 제보도 들어왔습니다. 지금 방역당국 차원의 조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민 개개인의 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맞는 말씀이세요. 지금 이 50일이 넘도록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고 또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집단 감염 사례가 자꾸 발생하고 있고 국민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이런 와중에 또 어제 반가운 소식이 한 가지 있었죠. 국내 연구진이 이 코로나 백신 개발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성과를 냈다면서요. 네, 어제 국립보건연구원이 항체 치료 개발에 필수적인 코로나19 항체 탐지용 단백질 제작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혈액 속에 항체가 있는지 또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 찾아낼 수 있는 기술이 확보된 건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체를 발견하고 또 분리해낼 수 있게 되면 앞으로 항체 생산이 가능해진다고 보건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또 본격적으로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선 완치자의 혈액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보건연구원은 앞으로 항원 단백질을 정제하고 시험법을 확립해서 치료제의 효능을 평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국내 15개 기관에서 기초연구 9가지, 임상연구는 6가지 정도가 진행되고 있고요. 네. 세계적으로 넓혔을 때는 4개 나라 이상에서 34개 기관이 치료제 개발에 이제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HO는 지난달에 첫 백신 개발에 18개월가량이 소요될 거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새로운 바이러스고 또 사람 인체에 사용을 해야 되는 약이다 보니까 뚝딱 만들 수는 없을 테니까요. 18개월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군요. 그런데요,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문제만큼이나 또 지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좀 사그라들더라도 이 경제 타격이 후유증으로 오래 남을 거다. 뭐 이런 전망인데요. 경제가 어렵다는 건 이제 수치로 설명하지 않아도 직접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식당에 가도 손님이 앉아있는 테이블이 몇 개 안 되고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사장님이 적금을 깨서 직원들의 월급을 주고 있는 상황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은 이미 나왔습니다. 정부가 4조 5천억 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편성해서 소상공인들이 버틸 수 있도록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했는데요. 문제는 이달 9일까지 실제로 대출이 이루어진 금액은 1,300억 원, 전체 금액의 2%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네. 그 소상공인분들이 대출 신청한 금액은 3조 원이 넘어가는데 실제 대출로 이어진 게 적은 건 심사에만 길게는 2달가량 걸리기 때문인데요. 어허. 대출 보증 심사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몰리면서 평소에는 2주 정도 걸리던 게 지금은 보통 한 달 정도 걸리고 최장 2달까지 걸리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요. 네. 지금 당장 급해서 긴급 예산을 편성한 건데 실제로 받을 수는 없으니까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할 수밖에 없겠죠. 예. 정부가 어제 관련 업무를 시중에 있는 은행들에게 조금 더 분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또 정책금융기관의 퇴직 인력을 배치를 해서 시중은행과 이제 신용보증재단 사이에 전산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앞으로 이제 보증하고 대출을 받기까지의 과정이 종전에 2주 정도로 줄어들 거라고 좀 예측을 내놨습니다. 네. 긴급 자금이잖아요. 예, 말 그대로 긴급 자금인데 긴급하게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빨리 조치가 잘 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아르바이트생이나 프리랜서 같은 분들도 일을 못하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당장 생계가 곤란해지는 그런 문제에 직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재난 기본소득을 도입하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전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도입을 선언했죠. 네, 어제 김승수 전주시장이 시의회에 이제 코로나19 관련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재난 기본소득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경제 위기 가구 약 5만 명에게 50만 원씩 주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합치면 총 250억 원이 투입되는 겁니다. 정부가 추경을 편성했지만 그 지원이 기초수급자와 소상공인 중심으로 돼 있어서 네. 아까 말했던 비정규직이라던가 프리랜서 또 아르바이트생, 시간 강사 등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거를 이제 도입 이유로 밝혔는데요. 네. 그러면서 3개월 이내 또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이제 그 생활 안정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도 이렇게 도모하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박원순 서울시장도 재난 기본소득을 검토 중인 것으로는 알려졌는데요. 현재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2달간 60만 원씩 지원하자고 정부에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네네. 이렇게 되면 800만 가구 정도가 되는 건데 총 예산으로 따지면 4조 8천억 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일부 자치단체장들과 정치권에서는 이 기본소득을 놔두고 논쟁이 굉장히 팽배한데요. 네. 처음 언급을 꺼낸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제안대로 모든 국민에게 100만 원씩 주게 되면 총 51조 원이 필요합니다. 예. 근데 이렇게 사용되는 금액이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 다시 세금으로 걷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현재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 내용에도 이제 저소득층에 대한 50만 원 상당의 지원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제 기본소득을 검토하기는 어렵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지금 이 경제적 지원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논의가 이뤄지고 또 다듬어져야 할 아직은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TBS 보도본부 김승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대구에서도 콜센터 직원들의 코로나19 감염이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또 오늘 자정을 기해서 5,200여 명의 대구 지역 신천지 신도들의 격리가 해제될 예정이어서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거든요.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연결해서 상황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종민 기자. 네, 서울에 이어 대구에서도 콜센터 직원들의 확진 판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천지 대구교 인근의 한 콜센터 직원 5명이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콜센터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최근까지 최소 7명의 대구 지역 콜센터 직원의 확진 판정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시는 당초 어제까지였던 신천지 대구교회를 비롯한 신천지 관련 시설에 대한 폐쇄 명령을 2주 더 연장했습니다. 오늘 자정을 기해 음성 판정을 받은 신천지 교인 5,200여 명의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만큼 모임이나 집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대구시는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신천지 교인들에게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신천지 집단 거주시설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무더기 확진자가 나온 한마음 아파트나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연립주택처럼 신천지 신도 상당수가 거주지는 물론 직업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신천지 신도들의 집단 거주지 10곳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추가 확진자 증가세는 둔화됐지만 사망자는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누적 확진자는 어제 기준 5,563명으로 그제보다 92명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대구 지역 사망자는 어젯밤 1명이 더 숨지면서 모두 43명이 됐습니다. 79세 여성인 43번째 사망자는 기저질환으로 고혈압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대구 브리핑룸에 나가 있는 김종민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TBS 코로나19 특집 생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이슈 전문가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조승현 인천시 의료원 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최명기 정신과 전문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요즘 며칠 동안 확진자 증가세는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지금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 경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더 문제인데요. 또 다른 변곡점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리나라에 최초 환자가 왔을 때 1월 19일이었죠. 그래서 그 뒤로 1차 이제 감염 환자가 생겼다고 치면 이제 대구 쪽에서 신천지 사건을 계기로 2차 파동이 있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네. 지금 이제 그 이후로 3주 정도가 지나갔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 당시는 좀 명확한 그 감염 고리가 우리가 확인이 됐었는데 최근에 나오는 걸 보면 대구 쪽에서도 한 20% 이상, 그리고 서울에서는 30% 이상 환자들이 지금 특별한 그 추적 경로를 찾을 수 없는 환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즉, 예. 그 연관고리를 특별히 찾을 수 없는 접촉자 미상의 그런 환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지역사회 감염이 이제 본격화로 3차 파동으로 좀 넘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재생병원 같은 그런 의료기관 내 감염들을 보면 더더구나 연결고리가 불명확한 이런 환자들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지난 일요일에는 서울 백병원에서 입원해서 치료를 받던 환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대구에서 온 사실을 숨기고 입원해서 치료를 받다가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병원의 외래 진료와 또 응급실 등이 폐쇄 조치에 들어가게 됐고요. 또 어제 일산 백병원에서도 뒤늦게 감염 환자가 확인돼서 응급실이 폐쇄되기도 했죠. 백병원은 또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곳이잖아요. 자칫하면 대규모 감염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네, 이게 사실은 그동안도 많이 우려했던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국민안심병원이라고 지정한 데는 사실은 호흡기 증상 있는 환자분들을 다른 증상 환자와 이제 구별을 해서 진료를 하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지정을 받은 것인데 네네. 실제로 환자들이 왔을 때 호흡기 증상이 아니거나 예를 들면 소화불량이거나 또는 증상이 아주 경미해서 호흡기 환자로 분류를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그런 진료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번에 백병원이나 아마 그런 경우에도 그런 예가 지금 적용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백병원의 사례에서 그 대구 거주를 숨겼다는 그 환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구 거주자라고 했더니 다른 병원들에서는 받아주지를 않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사실을 숨기고 입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사건을 보는 시민들 의견도 분분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이 대구라는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이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분이 확진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거는 부정적인 인식이 아니라 네. 이분의 입원을 막았던 의료기관이 맞는 평가를 갖다 했던 거로 결과적으로 됩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있는데 만약에 그분이 단지 대구라는 이유로 어떤 의료기관이 입원을 받지 않았는데 실제로 그분이 확진자가 아니게 되시면은 그거는 우리가 편견이 되는 거고요. 예. 이런 식으로 대구라는 만약에 그 앞에 병원이 입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그 병원의 원내 감염을 통해서 더 많은 환자가 나왔을 거예요. 네. 그런데 저는 이분의 입장에서도 일부는 이해가 가고 또 일부는 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게 되면은 대구에서 왔고 감염의 확률이 있기 때문에 입원을 받아주지 않아서 결국은 딱 어느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는 거는 맞는 거지만요. 예. 그러나 그거를 위해서 국가에서는 지정병원이 있습니다. 지정병원에 가서 치료를 갖다 받고 치료를 받다가 거기에서 지정병원이기 때문에 또 감염이 확진이 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치료가 이루어지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나 어쩌면은 이분은 본인이 아직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내가 접촉은 했지만 내가 격리 대상자이기는 하지만 설마 내가 감염이 되진 않을 거야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예. 어쩌면은 본인의 입장에서는 나는 아직 감염이 되지 않았는데 코로나 감염자 지정병원에 가게 되면은 오히려 내가 감염이 될 거라고 너무 또 우려를 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네. 아쉬운 점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면서 이제 중증 이상 환자가 현재 80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자가 좀 줄어드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오히려 중증 환자나 위증 환자는 증가했거든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뭐 이제 해석을 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일단 모집단이 증가하니까 예. 즉 확진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중증 환자가 늘어나는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네. 두 번째로는 이제 초기 진단이 된 후에 일정 기간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호흡곤란이나 이런 폐렴 증상이 주로 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단 받은 환자분들이 기간이 경과하면서 중증화된 환자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고 네. 또 세 번째로는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나 또는 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뭐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자기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상대적으로 빨리 진단이 되는 경향이 있고 네. 이런 분들이 늦게 진단이 되기 때문에 아마 후에 발견되신 분들이 중증인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가 지금 아마 통계에 영향을 주지 않나 그렇게 좀 추정을 해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중증 이상 환자만 증가를 했겠습니까? 당연히 뭐 경증 환자들은 또 더 많이 지금 증가를 한 상태일 텐데요. 현재 2천여 명의 경증 환자가 입소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이 생활치료센터를 주말까지 4천 명 규모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 생활치료센터는 어떤 분들을 위한 공간이고 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생활치료 공간이라는 건 사실은 원래 없던 개념인데 원래 예를 들어 감기 걸린 분들은 굳이 병원에 입원하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19 환자들도 경증인 분들은 사실은 집에 계셔도 되지만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일단 특별한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지역사회에 계속 계시게 되면 좀 더 많은 전파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 장소에 모아서 그분들에게 일종의 격리 기능과 그리고 격리만에서는 약간 부족한 의료진의 의료 기능을 보완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그분들을 따로 격리 수용할 만한 병원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그것이 가장 문제가 될 거고 네. 또 하나는 특별한 예방법이나 치료가 없기 때문에 집에 놔두기는 불안하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모여서 만들어진 그런 특별한 시설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공간을 잘 활용하기만 하면 이 경증 환자들의 어떤 증상을 호전시키고 치료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거부하거나 또 소동을 일으키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은 격리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지루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입원을 해본 분들은 알겠지만 병원 생활처럼 우리가 지루한 건 없습니다. 그렇긴 해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집이 제일 편합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가급적 집을 떠나지 않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 누구나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분들은 집을 떠날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가족과 떨어지게 되는 부분도 있고요. 반려동물이 있으신 분들은 현재 본인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서 가게 되는데 코로나19에 확진이 된 본인의 반려동물을 누구한테 맡아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겠군요. 네, 그냥 반려동물은 굶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도 문제가 있어서 본인이 집을 비울 동안 집에 뭔가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특별한 얘기긴 하지만 신천지 교회인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집단 생활에 집단 시설이 들어가게 됐었을 때 본인이 신천지 교인이라는 게 노출이 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예. 그 안에서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더욱더 드문 얘기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조현병 같은 경우가 있어서 피해의식이 있으신 분인데 예. 만약에 이번에 격리가 되면서 오랜 동안 약을 갖다 드시지 못했던 분 같은 경우에는 피해망상이 다시 생기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단지 이 집단 시설이 객관적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영화에서 보면은 우리가 뭐 특별 시설에 가서 뭐 고문을 받고 굉장히 박해를 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하. 거기가 가게 되면은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내가 죽는구나라는 피해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에서는 단지 거부하는 게 아니라 본인한테 처할 수 있는 아주 공포스러운 상황을 갖다 피하기 위해서 반항하게 되게 되는 경우도 진짜 드물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 개개인에 따라서 정말 그런 두려움을 느끼게 될 수도 있을 것 네네, 같아요. 네. 지금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도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내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경증 환자라면 생활치료센터에서 네. 치료를 받는 것이 맞는 일이고 그래서 이 생활치료센터가 개소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대구에서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게 되면서 병실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는데요. 특히나 이 감염병 치료에 꼭 필요한 음압병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음압병실 현황은 어떻게 됐는지요?
음압병실이 우리나라에 이제 처음으로 국가에서 관심 가진 게 옛날 신종플루 당시에 네.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지정 격리병상이라고 그래서 제가 있는 인천의료원을 포함한 전국의 국가지정 격리병상을 계속 확충해 나왔는데요. 네. 특히 메르스 이후로 많은 병상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종합병원에서 300병상 이상 병원은 의무적으로 음압병실을 설치하게끔 지금 그렇게 법률로 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많은 병원에서도 음압병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나라 음압병실 수를 보면은 지금 1,000개가 조금 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예. 그 중에서도 국가의 예산 지원을 받는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은 198개에 불과합니다. 전체 20% 정도 될 것 같고요. 예. 나머지는 이제 민간병원이나 기본 그 의무 설비를 갖추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병상이 있어서 사실 지금 뭐 확진되는 환자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그 지난 메르스 사태를 언급해 주셨는데요. 그 이후로 뭐 음압병실이 필요하다, 뭐 전염병 전문 병원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를 계기로 이 전문 병원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이게 그 다른 나라라던가 다른 경우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수준이 지금 어떤가요? 이제 음압 격리병상을 갖고 있는 소위 감염병 전문병원이라고 하면 예.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뭐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예. 단지 메르스 이후에 이제 5군데 그 전문병원을 짓겠다는 계획이 나왔었는데 실제로는 호남권에 한 군데 그리고 국립중앙의료원에 한 군데 정도 지정만 됐지 네. 실질적으로 감염병 전문병원 역할을 하는 병원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이제 공공병원 병상의 부족과도 뭐 맥을 같이 하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공공병상이 적다고 하는 이 미국이나 일본도 거의 4분의 1이 공공병상입니다. 예. 우리나라는 한 10%도 되질 않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이거 턱없이 부족한 공공병상에 있어서 감염병 전문병원은 당연히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 메르스를 계기로 많이 대비를 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그런 미미한 수준이네요. 예, 너무 좀 창피할 정도로 적은 네. 수준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화제를 좀 돌려볼까 하는데요. 최근에 그 감염병 스트레스라던가 또 많이 듣는 얘기 중 하나가 심리적 방역이 중요하다라는 말이거든요. 이 심리 방역이란 대체 무엇이며 또 왜 중요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우리가 지금의 신종 코로나 사태는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커다란 변화를 갖다 일으키게 됩니다. 예. 첫 번째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그로 인해서 매일 마스크 쓰고 손 씻는 게 너무 당연하긴 하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그게 또 굉장한 스트레스가 됩니다. 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생활 태도에도 커다랗게 변화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타고 태어날 때부터 내성적이어서 이런 코로나19 사태가 때문에 사회적 격리두기가 하나도 불편하지 않은 분도 있고요. 네. 반대로 매일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뭔가 구경을 하고 뭔가 즐거운 일이 있어야 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커다란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원하는 사람을 원할 때 만날 수 없게 되고요. 마지막은 대부분의 분들이 또 상당수의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는 우리의 심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심리적 방역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럼 이렇게 중요한 심리적 방역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한 3가지 부분을 갖다 먼저 생각하고 싶은데요. 예. 첫 번째 부분은 뭔가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분한테는 굉장히 이 사회적 격리두기가 굉장히 불편한 삶의 방식이지만 네. 사실 어떤 분한테는 이 사회적 격리두기가 굉장히 오히려 본인이 편하다고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평소에 회식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네. 사람들과의 모임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타인에 의해서 억지로 그런 생활 방식에 끼어들던 분들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사회적 격리두기가 되고 나서 자신의 삶이 너무 편해졌다 그래요. 어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삶은 무조건 비정상이야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네. 여기에도 뭔가 이것도 하나의 삶이야라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고요. 예. 두 번째 부분은 이 부분을 어떤 의미에서 기회로 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데 실패하는 이유는 시간이 없고 어울리다가 보니까 실패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 격리 기간 동안 나는 어떤 공부를 갖다 여기를 끝낼 거야, 뭐를 하나 해낼 거야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예. 또 사회적 격리두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매일 만나던 사람을 만날 수 없지만요. 외국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를 한다든가 평소에 못 만나던 분한테 편지를 쓴다든가 예. 그러면서도 의사소통을 하게 되면은 저희 소통의 폭은 넓어지게 됩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이건 너무 또 어떤 데 가벼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의 가장 커다란 장점은 돈이 저축이 된다는 겁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사태가 끝났을 때 이 저축한 돈으로 나한테 얼마나 멋진 보상을 할지를 갖다 계획하다가 보면은 조금은 견디기가 나아지게 됩니다. 예. 지금 뭐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또 나오는 이야기가 뭐 2주 동안 잠시 멈춤 네. 뭐 이런 표현도 많이 네. 쓰더라고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사실 뭐 언제 이렇게 잠시 그 바쁜 삶을 멈춰 보겠습니까? 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조금 전에 이야기 나눴었던 그 음압병실에 대해서 사실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에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음압병실을 가동했을 때 실제로 사용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음압병실을 두고도 그걸 사용을 못해서 일반 병실을 음압병실로 바꿔서 사용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사실은 이게 일종의 이제 형식적인 법률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300병상 이상 병원들은 음압병실을 1개 이상 갖춰야 되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일반 민간 병원들 특히 그 시설 개보수를 하려면 예산도 많이 들고 또 한 병상을 갖다 놓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환자들이 쭉 있는 복도에 음압병실이 하나 있으면 감염 환자가 그 복도를 지나서 그 병실을 다녀야 되고 또 의료진들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보호복을 입고 다니려면 네. 그분들은 격리된 공간에 있어야 됩니다. 즉 음압병실을 제대로 활용을 하려면 환자가 가는 동선도 별도로 있어야 되고 예. 별도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고 네. 가능하면 별도로 떨어진 병동을 통째로 음압병실로 하든가 별도의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네네. 실제로 현실적인 법률은 그게 아니고 개수만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존에 만들어진 많은 병원에는 음압병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음압병실은 그런 식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예. 감염병 전문 병원에 준하는 일종의 모아놔야 됩니다. 그 최소한 뭐 7, 8개 정도의 병실을 묶어서 별도의 동선과 엘리베이터를 갖추고 그 환자들을 별도로 진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사실은 단순한 음압병실 개수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음압병실들을 좀 모아서 전문병원에 준하는 개념으로 네. 그렇게 운용을 해야 실질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또 지금 당장 그 음압병상을 모아서 뚝딱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이 될 만한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TV에서 많이 보는 이제 소위 선별진료소를 하는 음압 텐트가 있죠. 예. 그건 아무데나 마당에 펴서 음압 시설을 가동할 수가 있고요. 그보다 조금 진보한 걸로 치면 병동 전체를 음압화시켜서 하는 그러니까 병동을 이렇게 틀어막는 이동형 텐트도 있고요. 네네. 또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 이동형 음압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마치 뭐 냉장고나 이런 가전제품처럼 돼서 네. 창문으로 공기를 빨아내는 그런 이동형 장치입니다. 크기가 보통 한 냉장고 크기만보다 좀 큰 정도인데 그거를 병실마다 설치를 해서 하면 일반 병실에 일단 음압으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기본적으로 의료진들이 드나들 때 쓰는 전실 개념, 그러니까 중간에 문이 한 번 더 있어서 그 안에서 뭔가가 균에 대한 방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사실 아주 임시적인 야전에서 쓰는 방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이런 비상사태 이전에 공공의료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다면 그만큼 이렇게 유사시의 시민들의 안전이 더 견고해지지 않을까 좀 그런 아쉬움이 드네요. 자, 최명기 선생님께 이번엔 여쭙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요즘에 조금 전에도 또 감염병 네. 스트레스 이야기 해주셨고 뭐 어쩌면 이런 증상들은 당연할 수도 있다라고 저희 프로그램 네. 통해서 자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더 부추기거나 자극시키는 행동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이제 얌체 같은 행동입니다. 얌체요. 네, 우리가 전부 다 마스크도 쓰고 손도 자주 씻는 이유는 사실은 나를 예방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타인한테 감염을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거든요. 네. 다 이렇게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데 본인만 그거를 갖다 이제 어긴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런 어떤 확진자인데 이탈한다든가 그런 행동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허탈하게 만들고요. 네. 또 사소한 일이지만 마스크 사기 위해서 줄 서 있는데 누군가 슬쩍 새치기를 하는 것도 진짜 오히려 눈에 딱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커다란 분노와 허탈감을 일으킵니다. 예. 또 두 번째는 이제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인데요. 우리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불안해지다가 보면은 불안이 집단 감정이 되고요. 네. 그러다가 보면 출구를 원하다가 보니까 어느 한쪽을 위해서 분노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출구가 됩니다. 그러나 그거는 좋지 않은 게 분노는 계속 분노를 야기하게 되거든요.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분노는 불안을 일으키고 불안은 분노를 일으키고 분노는 더 큰 불안을 일으키고 더 큰 불안이 더 큰 분노를 일으키는 악순환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갈등과 분노를 조장하는 거짓 뉴스 같은 거는 진짜 우리가 피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요. 과도한 불안,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또 요즘 다들 예민하다 보니까 워낙 가짜 뉴스가 네. 범람하지 않습니까? 좀 지혜롭게 정보를 선별하고 취사 선택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이면 이제 신천지교회 신도들의 자가격리가 해제가 됩니다. 해제되는 분들은 뭐 당연히 음성 판정을 받은 분들이겠습니다만 지켜보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또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혹시 그분들이 다시 모임을 갖는다거나 집단 생활을 하지는 않을까, 또 잠복기를 지나서 다시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나 대규모 인원이 격리 해제된 이후에 또다시 발생하지 않을까 문제가 뭐 이런 많은 걱정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학적으로 보면 사실 일반적인 감염병의 경우에는 일단 완치가 되면 이제 몸에 그 균을 이길 수 있는 항체들이 생기고 면역 시스템이 발동을 하기 때문에 네. 사실 재감염이라든지 또는 재발이라는 것이 극히 드문 현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몇 군데 케이스들이 보고는 되고 있지만 아직은 논란이 있는 부분이고요. 원칙적으로 일단 완치가 되신 분들은 사실은 다시 가까운 시일 내에 걸릴 확률은 무척 낮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아직은 뭐 검증된 게 아니기 때문에 또한 그분들은 한번 겪어보셨기 때문에 좀 더 일반인들보다 긴밀하게 생활 수칙을 지키고 남들 기침 예절 잘 지키고 손 씻기, 손위생 열심히 하시고 예. 그리고 만일 혹시라도 이상이 생기면 바로 진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는 게 중요하겠지만 뭐 제가 보기에는 일반인들이나 그분들도 크게 너무 공포스럽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지금 이런 와중에 그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신도들에게 특별 편지를 또 보냈다고 합니다. 이런 메시지가 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건지, 또 분명히 교인들이라던가 일반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교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결국은 이만희 총회장은 어떤 의미에서 본인이 메신저의 역할을 하면서 현재의 지위에 올랐습니다. 예. 메신저가 메시지를 갖다 내지 않으면 더 이상 메신저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메신저의 가치가 본인의 입장에서 두드러질 때는 국가가 됐건 사회가 됐건 위기에 서였을 때 거기에 맞는 메시지를 갖다 내는 게 메신저의 역할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교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 종교의 상당 부분은 어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심이지만 종교의 또 다른 규칙 중에 하나는 제식입니다. 매주 예배가 이루어지고 또 매일 생활에서 기도가 이루어지면서 종교는 강화가 되고 거기로부터 또 소속감이 생기고 이탈되지 않거든요. 그러나 신천지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현재 예배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주기적이고 정기적인 메신저의 메시지가 나와야지만 이 어떤 그래도 나름대로의 집단의 종교적인 형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아마 요거는 일회성이 아니라 매주 어쩌면 정기적으로 약간은 정기적이면서 또 어떨 때는 부정기적으로 사태에 따라서 계속 이만희 총회장이라는 본인은 메신저로 생각하니까요. 예. 메신저가 메시지를 내는 거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워낙에 신천지에 대한 그 국민들의 어떤 여론이랄까요? 네. 그게 워낙 거세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메시지가 비정기적으로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신천지 교도가 아닌 다른 국민들을 좀 어떤 자극하는 결과를 낳게 되지는 않을까 좀 우려스럽거든요. 네. 다른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극을 받게 되지요. 예. 그러나 또 이거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만희 총회장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에 대해서도 용서해 주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아하. 그리고 또 어떤 식의 합리화를 하냐 하면은 만약에 2주쯤 있다가 진짜 치료제가 나왔어요. 그럼 또 아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나의 메시지에 화답해서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하느님께서 치료제를 내려주게 되어서 이 치료제가 나온 거는 결국은 의사들이나 과학자가 만들었지만 그 뒤에 있는 깊은 뜻은 결국 신천지 교인들의 기도가 이 메시지를 만들어서 우리는 사회에 커다란 공익을 했습니다라고 또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승현 원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원장님께서는 오래전부터 공공의료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오셨는데요. 공공의료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공공의료의 정의를 개괄적으로 얘기하면 국민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국가가 유지되는 데 필요한 필수적 의료 서비스를 아주 평등하게 이윤 추구나 이런 게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공하는 것을 공공의료 서비스라고 합니다. 네. 그 필요성이 요번에 그 감염병 사태에서도 알고 있겠지만은 감염병이라는 건 사실은 어느 개인이 이윤을 추구하는 분야가 아니라 전체 국민의 생존이 달린 문제거든요. 예. 즉 공공의료 서비스가 발전되고 준비가 잘 돼 있을수록 이런 사태들을 잘 막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만일 이 위기를 잘 극복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국가가 준비된 공공의료 서비스가 잘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운이 좋든가 또는 각 국민들과 의료기관과 또는 행정기관이 열심히 소위 열정페이라고 그러죠. 네. 열정만으로 사실 극복한 거지 이게 준비가 돼 있는 거라고 보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사실 메르스 때 준비했던 그 감염병 전문병원 5군데를 한다는 것도 지금도 지지부진하고 있고 네. 이번에도 추가 경정 예산에서 통과된 게 그중에 겨우 3군데 하겠다고 지금 발표가 돼서 대한민국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인천에도 그게 배제가 됐어요. 도대체 이걸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좀 이런 속상한 의견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분출되고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인프라의 부족입니다. 어쨌든 공공보건의료 기관을 확충시켜야 되고 특히 감염병 전문병원이라든지 공공병원들을 늘리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고 어차피 계속 앞으로 닥쳐올 이런 감염병이나 어떤 국민들의 건강 문제들이 해결되기는 좀 유연하지 않나 싶어서 결국은 인프라를 가장 확충시키는데 정부가 좀 예산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예. 인프라 부족이라든가 이런 그동안 우리가 미뤄왔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또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조금 희망적인 소식도 나왔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한 발 더 다가갔다는 뉴스가 있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사실 제가 그쪽 전문 분야는 아니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나라가 이 진단키트 같은 것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상용화해서 지금 아주 미국에서도 부러워할 정도의 그런 우수한 진단 능력을 보유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치료제나 예방 백신이 사실은 어떤 감염병의 이제 완결점이라고 본다면 그 부분으로 한 발 더 빨리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사실은 치료제나 백신은 진단키트와는 조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네. 정말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고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국가적 노력이 들어가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요. 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발전한 어떤 바이오 여러 가지 기술들이나 또는 국민들의 창의력 같은 걸 비교해 보면 제가 보면 이 분야에서도 조만간 세계를 선도할 그런 우수한 치료제가 개발하는 것도 눈앞에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대응 방법 마지막으로 그 도움 말씀 최명기 선생님께 짧게 한마디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코너는 예상보다는 길게 가지만요. 예. 생각보다는 짧게 끝납니다. 끝나는 날에 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견디어 나가도록 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승현 인천시 의료원 원장 그리고 최명기 정신과 전문의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 이동식 선별진료소 전문 의료지원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의료 관련 전문 자격증 소지한 의료진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1670-1365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TBS